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5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제가 혼자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광주에 다녀온 이후로 휴가를 지금 대휴라고 하죠. 네. 이제 그 광주를 하루 종일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돌아오게 갔다 와서요. 휴가를 1.5일을 줬기 때문에 지금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검토를 빠르게 못해서 지금 보고서를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본인들이 쓴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숙독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그냥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두 개의 보고서를 풀어드리는 네. 시간 갖겠습니다. 미디어 스크랩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 관련된 내용이 왔네요. 미디어 오늘 기사고요. 정민경 기자 기사인데요. 5.16 쿠데타를 5.16 군사혁명이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했던 조선일보 칼럼에 노동계의 비판이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이 논평을 냈는데 조선일보가 내란 범죄 옹호와 파시스트 독재자 찬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칼럼은 양상훈 칼럼이에요. 양상훈 칼럼 유명하죠. 조선일보 주필인데요. 이 양상훈이 오늘로 5.16 군사혁명 58년이다. 아주 용감하게 썼군요. 5.16 군사혁명이라고? 네네. 쿠데타를. 이날은 이승만의 건국과 함께 오늘의 한국이 시작된 출발점이다. 박정희 매도가 유행이지만 엄연한 역사를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야, 셉니다. 아니 어떻게 건국은 그래 출발이라고 100번 양보해서 건국은 한국 출발이다. 네네. 그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5.16이 어떻게 한국이 시작된 출발점이에요? 건국과 함께? 건국과 함께.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기적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지금 잘 돼도 태국 정도일 것이다. 이 참 웃기네. 와, 태국 비하까지. 태국 정도일 것이다. 역사를 있는 대로 인정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치졸한 박정희 욕보이기 지우기부터 그만뒀으면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내란 수계가 없었어도 지금의 조선일보가 있었을까라는 잘 썼네. 아유, 나는 소심해서 이걸 못 썼네. 아유, 민주노총이 이렇게 칼럼을 썼고요. 그러니까 칼럼을 비판했고요. 조선일보가 내란 범죄 옹호와 파시스트 독재자 찬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오늘로 5.16 군사혁명 58년이라며 5월 16일자 칼럼을 군사 쿠데타 범죄에 대한 옹호와 기념으로 채웠다. 자칫 잊고 지나갈 뻔했던 박정희의 내란 범죄 계시일을 굳이 일깨워준 글이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를 추억과 낭만으로 착각하곤 하는 극우파 특유의 퇴행적 사고 왜곡을 구구절절 보여준 셈이다. 5.18을 코앞에 두고 군사 독재를 찬양하는 반헌법적 발상은 아무리 극우 언론인이라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할 말은 다 했네요. 네. 예. 아이 부끄러워라. 참.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 대부 중에서 이 시기를 읽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도 참 이렇게는 안 했다 조선일보가.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눈치는 살살 보지만 할 말은 또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독자들 좀 무서워했나 봐요. 네, 그래도. 네, 그러니까요.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야말로 그 바지 내림 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지역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네이버가 지역 언론사에 대한 배제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논평을 전국에 있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내놨습니다. 저희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애초에 문제의식은 부산민원연에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네이버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에서 지역 언론은 단 한 곳도 없다.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여지가 크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고요. 최근에 광안대교 러시아 화물선 충돌이나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등은 지역신문이 가장 먼저 발굴했던 보도였다. 하지만 네이버 검색 결과는 지역 기사를 보고 뒤따라 쓴 전국지의 기사로 채워졌다. 네이버의 자동
관련 기사 추천 시스템에 지역 언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이 사회적 책임보다는 효율과 수익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네이버 뉴스 배열은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역 언론의 저널리즘 기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은 지역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논평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역 언론이니까 다 뭐 중요하게 실어달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지역 언론이 또 한 문제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죠. 예, 저희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괜찮은 지역 언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해서 지역 언론이 제대로 그 가치에 맞게 평가되어야 되는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너무 이제 홀대받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네이버 그 뉴스 배열에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재평이라고 하죠.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거기도 제대로 그 이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지역 언론을 차별한 적은 없다고는 하지만 결과가 차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네이버의 입장을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요. 논평을 같이 냈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에 있는 민원연이 같이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알고리즘 작동 방식은 언론사의 소재지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선정의 경우 제휴평가위원회가 담당하는 일이다. 네이버는 언론사 선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대요. 재평이 그러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네이버가. 우리 책임 아니야. 이건 얼마나 그러니까. 편해요. 그럼 재평이는 도대체 네이버가 전혀 관여하지 않을까요? 난 정말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그죠? 진짜. 사람을 뽑는 것부터가 네이버가 뽑을 텐데 왜 자기네들이 그러게요. 뽑아놓고 자기네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우기는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그런 논평을 냈고요. 앞으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은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당근과 채찍이 다 필요합니다. 당근은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지역 언론이 홀대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언론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사회적 이슈. 왜냐하면 지역 언론은 사주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냥 별로 보도가 이슈가 안 돼서 사주가 천년만년 해먹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정치권이나 뭐 그쵸. 그 이런 지역에, 쪽하고 네, 결탁해서 결탁돼서. 같이 돌아가는 경우도 네.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일부러 도와주면서 그 이슈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반면에 문제적인 지역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떤 기레기 형태 이런 거는 사이비 언론 같은 그런 특히 기사 매매, 홍보, 네. 뭐 기자가 영업하고 다니는 거, 영업하면서 협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제대로 찾아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서울에서 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네트워크 체제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민원연들이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걸로 이 얘기도 좀 그만하고 싶은데요. KBS의 대통령 2주년 대담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들이 보도했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KBS 대담에 대해서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도 이야기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KBS의 대통령 대담을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다. 당일날은 우리가 무슨 교육인지 뭐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늦게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예 못 봤었고요.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늦게까지.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새벽에 제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새벽에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거의 뭐 KBS 왜 했냐, 돌마고 왜 했냐, KBS 막 규탄 막 이런 목소리가 엄청 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놀랬고요. 왜냐하면 제가 KBS 정상화 이후에 어찌됐든 KBS에 대해서 비교적 그래도 칭찬하려고 노력하는 스탠스를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렇죠.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재난보도라든가 또는 최근에 그 패스트트랙 보도에서 실망스럽다라는 지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늘 적당한 지적 수준이었지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받는 건 또 그렇죠. 최근 들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돌마고 이후에는 좀 괜찮아졌고.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놀래가지고 좀 저 자신도 마치 KBS 기자처럼 방어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왕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뼈아픈 질문 이런 거는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제가 정확한 그 전체 풀어딩이나 그 분위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너무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재빠르게 이 보고서를 쓰는 건 적절치 않으니 좀 심사숙고해서 평가하라라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저런 사람들이 우리 이제 활동가들도 각자 단위에서 고민을 했죠. 이 보도의 문제점이 뭔가 어떤 질문이 문제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파편적으로 지적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또 언론사로부터 취재 이런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이 이제 코멘트 같은 걸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요. 뭐냐면 송현정 기자를 비판하는 그런 글이 너무 많고 네. 그런 주제의 기사가 어뷰징으로 엄청나게 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다. 그리고 도를 넘어섰다라는 그 개인의 신상캐기 마녀사냥식 보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에 대해서 좀 모니터를 하고 또는 이제 코멘트를 해달라라는 네. 전화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이런 비판이 너무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서울경제 때문에 너무 바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엉켜 있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모니터를 좀 신중하게 바라볼 여력이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꼼꼼하게 자신 있게 검토하지 못한 내용을 내놓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서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번 주에 민원연 보고서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7개인가가 밀려 있거든요.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의 판단, 초안 작성자의 판단을 굉장히 많이 믿고 그렇게 넘어가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조금 오바해서 과하게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부분은 톤 조절이 정말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늦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나온 보고서는 이 2주년 대담 자체를 어떻게 보도했나라는 내용입니다.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박근혜 이명박 때는요.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난리가 났습니다. 보도가 거의 한 하루에 보도를 시작하면 당연히 특보도부터 시작해서 한 20-30분 동안 대통령 말씀을 그 분석해가지고 밑줄 짝짝 그어가면서 자막으로 계속 처리해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20여 분이 말이 20여 분이지 거의 막 7꼭지 8꼭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기자회견도 아니었고요.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혼자 프롬프트 읽는 수준의 그런 연설을 자기 혼자 하면 그 연설을 우리는 그렇게 쭉 들었어야 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저가 그 시절이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대담을 했어요. 그리고 KBS 앵커가 굉장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준의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보도하는 타사에 그러니까 KBS뿐만 아니고 전체 보도는 어땠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전에 혼자 일방적으로 할 때 막 20분씩 그거를 쫙쫙 전혀 팩트 체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감히 누가 팩트 체크를 합니까? 그냥 완전히 요점 정리만 하면서 깊은 뜻은 이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대통령의 속내를 좀 더 부각하는 박근혜 번역기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었죠. 그럼 이번 보도는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네. 이번 보도에서 생각보다 방송 보도에서는요. 그 기자 태도 논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버전으로 보거나 또는 우리가 저도 페이스북 친구들이 막 쓴 글을 보면 그냥 한 며칠 내내 이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은 이 기자 태도 논란은 공식적으로
저녁 종합 뉴스의 그 뉴스 버전으로 올라가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에 네네. 게시판이나 SNS 그렇죠. 쪽에서 많이 돌았던 네. 거죠.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이 밝힌 정책 구상이나 정책 평가 이 내용들도 사실은 그닥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보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대담이 진행된 9일부터 11일까지 8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살펴본 결과 KBS 대담 자체에 대해서 평가한 방송사는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KBS 대담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없었고. 네. 다만 그런데 보도 내용 중에 그 태도 논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는 그런 보도는 있었지만 한 꼭지를 다 할애해서 KBS 대담이 잘했나 잘못했나 뭐 이 논란이 어쩌고 이렇게까지 한 보도는 없었다는 거고요. 3일간 8개 방송사에서 총 34건의 기사가 나왔는데 대부분은 9일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과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분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담 당시 발언을 보여주는 식의 기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KBS는 단거리 미사일 첫 언급 매우 우려, MBC는 북의 경고, 대화 협상 어렵게 만들 건가, YTN은 북 발사 거듭되면 대화 어려워질 것 등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대담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중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경고한다고 했던 발언을 위주로 소개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그런 보도였어요. 네네. 그리고 다음으로 많았던 기사는요. 문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 논의를 위해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자고 제안한 보도였는데요. 이것이 6건이 나왔습니다. 9일 대담에서는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합의는 있었지만 이후에 북한의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약간 호소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좀 별도로 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야 대표들에게 이제 제안을 했죠. 식량 지원 문제, 남북 문제 등에 국한에서 회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이런 거 그건 별도로 가고 이 얘기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제안과 여야의 반응을 함께 묶어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기자 태도 논란 보도였어요. 근데 기자 태도 논란은 JTBC 그리고 TV조선 그리고 SBS YTN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JTBC가 비하인드 뉴스에서 공격적이어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보도로 가볍게 그러니까 청와대층 입장 위주로 가볍게 다뤘습니다. TV조선은 요거는 좀 그래도 따로 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 대담 기자 태도 그러니까 대담 기자 태도 무례 논란입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신동욱 앵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행자의 태도 논란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반론이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 기자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불쾌감을 느끼고 불편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저는 보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대담에서 이것을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데만 그치는 것은 분명히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은 대통령의 발언 위주로 평가를 하고 그 발언에서 어떤 것은 좀 더 이 의제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S 대담에 대한 평가가 그닥 많지 않았는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통령 발언을 분석적으로 다룬 기사가 그럼 얼마나 됐는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방송사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 그리고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한두 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냈어요. 다 이 정도였는데 두둥 다른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누굴까요? TV조선? 일단 TV조선 당연하고요. 채널A, MBN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이거 문제다라고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데 대해서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했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은 지금 대단히 고성장 국가라고도 말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그러면서도 양극화 문제나 저소득층이 줄어드는 소득
그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더딘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방송사들은 이 아까 말한 TV조선, 채널A, MBN에서는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라는 발언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TV조선에 따져보니 그러니까 팩트체크 보도죠. 네. 따져보니는 5월 11일에 제목이 문 대통령 군사합의 깬 것 아냐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문 대통령이 군사합의를 깬 건 아니다. 선 적폐 청산 후 협치란 말은 하지 않았다.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라고 말한 것 이 세 가지를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했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기사 말미에 신동욱 앵커가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죠. 예. 이 OECD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면요. 바로 2.7%였습니다. 36개 회원국 중에 18위를 했었고요. 이 순위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고성장 국가라는 발언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쭉 더 읽어볼게요. 채널A는 뭐라고 했는지. 장밋빛 경제진단 어떤 통계 받길래라는 보도에서 소득 하위 20% 1분위와 소득 상위 20% 5분위의 가계소득 격차 데이터와 그리고 한국의 G12 이게 맞나? G20으로 할게요. 네. G20 그룹의 평균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이를 또 지적을 했어요. 채널A에서는 가계소득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거시적 경제 성과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동안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임금 노동자들의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거나 실제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빈부 격차가 커진 겁니다. 한국과 G20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지난해 4분기 통계만 봤을 때는 성장률이 양호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기간을 조금만 늘려보면 G20 국가 평균보다 낮았던 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팩트체크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들이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져온 데이터는 OECD 내의 한국 경제 성장률 순위, 이건 TV조선에서 냈던 거고요. 그리고 채널A는 한국과 G20 그룹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가계소득 격차 추이를 또 비교했고요. 네. 그리고 하위 20% 소득의 증감률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발언한 근거는 30에서 50 이거를 30, 50 클럽이라고 말하는데 30, 50 클럽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청와대가 지난 3월에 OECD가 최근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나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 50 클럽 이라는 곳이 있는데 30, 50 클럽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18년 2.7%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내놨던 데이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1,349달러, 우리 돈 3,449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이 나라 안팎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로 통상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2만 달러 고지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곳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우리나라까지 7개 나라뿐입니다. 30, 50 클럽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이 있는데요. OECD는 이 중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높게 그러니까 2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문 대통령과 각 방송사들이 다르게 판단한 것은 경제 성장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그것이 이제 다 각 시각이 다른 거죠.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제 보고 있는 이런 이제 TV조선 채널A는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수치들을 그 비교라는 것은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어디에서 비교하는 거냐에 또 달라지니까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둘 중 어느 것이 맞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은 최소한 대통령이 말한 그 내용도 분명히 그 자체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팩트 체크를 해서 그거 아니다. 틀린 것처럼. 네네. 이렇게 한 것은 진짜 이거는 좀 엉터리 팩트체크다. 네. TV조선은 단순 OECD 국가들과 그리고 채널에 있는 단순하게 G20 국가들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이것만 가지고 한국의 경제 성장이 더디다 또는 굉장히 우리 경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자체도 오히려 팩트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이 이전과 같이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지속한다고 해서 그 성장 속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이미 성장의 반열에 오른 나라들은 따라오는 후발 주자들에 비해서 속도가 더디게 느껴지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IMF는 지난달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이 다소 느려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발표를 했어요. 이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들의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다 낮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미국은 2.3%, 유로존 국가는 1.3%, 독일은 0.8%, 일본은 1.0%, 영국은 1.2%, 캐나다 1.5%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것이 평균이 3.3%인데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3% 안 되고 다 1몇 퍼센트. 미국만 2%.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한 국가들의 것은 굉장히 높은데요. 중국 6.3%, 인도 7.3%, 아세안 5개국 5.1%입니다. 이에 비해서 IMF가 예상한 2019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6%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껴있는데 개발도상국에는 못 미치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그닥 나쁘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미국보다 높구만.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맨날 이 그 개발도상국하고만 비교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3050 클럽이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빠르게 지금 경제 성장률을 높게 보고 있다 전망치를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제 자기 위주로 이렇게 평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채널A와 MBN은 가계소득 격차나 하위 20%의 소득 감소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소득층의 상황이 나쁘다라고 했는데요. 문 대통령도 대담에서 양극화와 저소득층 소득의 더딘 증가 속도 그리고 고용시장은 걱정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저는 너무 양보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던 게 일단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찌됐든 저소득층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낮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물론 고용이 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해서 빈부 격차도 사실은 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이게 그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은 이런 경제 수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아직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겸손하게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그리고 무슨 양극화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갑자기 생겼어? 진짜 얼마나 그동안 잘 사는 놈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진짜 고생하고 그게 그동안 양극화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무슨 보니까. 문 대통령 때문에 엄청난 양극화가 벌어졌고 경제가 겁나 나빠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항상 경제는 나쁘다고 하고 또 이게 좋았던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늘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지기를 꿈꿔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좋았어? 좋았다고 말하는 저거 별로 그런 많지는 않아. 좋았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명박근혜 때 그렇게 좋았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요. 진짜 저소득층의 상황을 걱정했다면은 대통령이 고성장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따져가면서 진짜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가를 그거를 팩트 체크해야죠. 그래서 분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진짜 이게 좀 더 복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장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발언 일부에 대해서 이건 논란이다라고 부각한 보도가 TV조선에서 있었는데요. TV조선의 북미사일 발사 군사 합의 위반 공방가열이란 제목의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문 대통령 대담 중에서 일부를 툭 떼어서 논란으로 만드는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경고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반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거는 위반일 수 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가 그 결의의 위반이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라고 한 건데 TV조선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을 하면서 이거 봐 대통령이 북한 편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신동욱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군사 합의 위반이 명백하다며 합의 폐기를 주장했고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도 정면 위반했다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전해줍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전하긴 하지만 이 기사의 논지는 기본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문제다.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주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거면 탄도미사일을 유엔 안보리 결의라고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거나 또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경고라고 분명히 대통령이 말을 했고 그렇죠. 대화를 우려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같이 섞어서 넣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주로 TV조선, 채널A, MBN 정도가 근데 MBN은 좀 약하고요. 채널A하고 TV조선이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토달면서 꼬박꼬박 이제 팩트 체크한답시고 이건 거짓말이야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경제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 북한 이야기 두 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보도를 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다른 방송사는 이걸 잘해도 잘못했다 말하기 참 어려운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대통령이 뭐 한마디 했다고 엄청나게 부각하는 그런 보도가 많았다.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뭐 대통령 가라사대 뭐 이런 건 없다. 그런 문비어 첨가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건 박비어 첨가 시대는 끝났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은 그럼 어땠나 봤는데요. 이제 신문 보도는 사실은 아주 몇 개 눈에 확 띄게 짜증나는 보도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보도만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네. 조선일보인가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요? 네. 누군지 딱 들으면 벌써 혈압이 빡 오르는 사람인데요. 네. 전용기의 시시각각. 시시각각이 진짜 네네. 문제의 코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보도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정준희 교수가 또 흥분해가지고 막 내가 이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막 굉장히 흥분해서 말을 하셨는데요. 네. 좀 설명을 해볼게요. 중앙일보의 시시각각에서는 그 이낙연 총리를 두고 전에 전영기 논설위원이 소위 문바들한테 점수를 좀 땄는지는 모르겠지만 치열하게 취재하고 질문하는 기자 전체를 욕보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이 1인을 태양으로 모시는 군주의 나라인가라고도 말을 합니다. 제가 그냥 쫙 읽어볼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전영기. 기자가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잘 묻기 위해서다. 경청은 수단일 뿐 질문이 목적이다. 이 총리는 이런 사정을 비틀어 훈계조로 송현정 기자를 비난했다. 아니 치열하게 취재하고 질문하는 기자 전체를 욕보였다. 이낙연의 궤변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소위 문바들한테서 점수를 좀 땄는지는 모르겠다. 송 기자의 정중하면서도 시종 긴장을 자아내는 취재 태도는 개인 스타일이기도 하거니와 기본기가 노무현 청와대를 출입할 때 단련된 것이다. 송현정이 문 대통령과 개인 인연을 넘어 기자로서 물어야 할 것을 묻고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각도에서 파고든 자세에 동료 기자로서 안도감을 느꼈다.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이런 식의 일문일답은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과 CNN 기자가 삿대질하면서 싸웠던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자유민주사회에서 대통령과 기자 사이에 항용 일어날 법한 일이다. 이를 두고
불량스럽기 짝이 없는 무례한 질문이라며 송 기자를 공격하는 댓글과 방송사의 사과나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으니 우리가 사는 곳이 1인을 태양으로 모시는 군주의 나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이 만족스러운 모양인데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언론의 자유가 군중 권력에 도전받고 있다. 촛불 민주주의가 누추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언론 자유는 진짜 동네방네 진짜 정말 황당하네죠. 그죠. 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쓰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날 이 얘기를 막 너무 정준희 교수가 세게 얘기를 해서 제가 끼어들면은 더 흥분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송현정 기자가 이제 너무 큰 공격을 받아서 저는 누구든지 자기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거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비판을 받고 특히 순식간에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막 엄청난 공격을 받는다? 네. 그러면 누구든지 위축되고 멘탈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어떤 개인의 공격이 저는 그래서 부적절하다. 저는 이 방송에 있어서는 송현정 개인보다는 KBS의 실력 없음, KBS의 기획력과 준비 부족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개인으로 공격이 가면은 이게 개선이 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하나만 죽이는 건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보도에서 화가 난 거는 언론의 자유가 군중 권력에 도전받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언론은 군중으로부터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럼 이런 거지 같은 칼럼을 썼는데 우리가 비판하면 또 군중 권력이 나를 지금 옥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언론이 군중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잘해야지. 그리고 자기들한테 자유를 준 이유가 언론에 자유를 준 이유가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그리고 부당한 어떤 그런 놈들로부터 니네들이 힘을 갖고 그걸 감시해서 비판해달라는 것이지 어디 이런 그지 같은 짓을 하라고 그런 자유를 우리가 국민이 준 게 아니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주고 그 기자의 힘을 우리가 굉장히 어디 이런 거 있죠. 지금 제가 오늘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일보를 비판하시는데 조선일보의 사주는 엄청 비판하는데 조선일보 기자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이제 그런 부끄러운 그런 걸 하지 말고 이제 뭐 이렇게 그 틀에서 나와서 정말 기자로서의 양심과 거기에 맞는 기사를 쓰도록 하셔야 된다라고만 권고하지 조선일보 기자에게 너네는 기레기야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니네 사주가 그 신문을 사유해야 해서 신문의 편집권과 기자들의 어떤 기사를 쓰는 그 어떤 것에 개입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을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 사주의 자유가 아니다. 그 자유는 기자에게 가야 되고 그 기자들이 취재를 열심히 하는 자유 그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글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요즘 기자들한테는 이런 말하기가 너무 아깝다. 물론 그때도 조선일보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네. 요즘 조선일보는 사주와 완전히 일체화, 무라일체가 돼가 아주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네가 난리를 치는 자기의 기자로서의 그런 어떤 네. 위치와 그 칼럼니스트로서의 권력 이거를 정말 큰 그 표현의 자유를 준 건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군중 권력에 도전을 이 글이 제일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이 1인을 태양으로 모시는 군주의 나라인가 이 말은 정말 박근혜 때는 왜 이런 말을 진짜 안 하냐고. 아무튼 간에 정말 그래서 또 흥분했습니다. 또 제가. 아무튼 간에 다음 살펴본 칼럼은 또 하나 있는데요. 송현정 논란, 대통령과 나라님 사이라는 그런 보도인데 이것도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의 취재일기라는 기자 칼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조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은 질문 수위와 태도를 두고서 기자 개인을 향한 비난은 다수에 의한 억압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대담 뒤 송 기자를 향한 비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랐다. 특히 이 같은 사회적 분노 현상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민주적인 공화정을 지향하나 사회의식엔 조선 왕조 봉건적 사고가 자리에 있는 한국적 지체 현상이 여과 없이 폭발한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교수라는 사람은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의리를 강조하는 괴리 현상이라고 전했고요. 엄태석 서원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여전히 시민 대표보다는 통치자라는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주절주절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정말 다 박근혜 때 얘기 같죠. 저는 진짜 이 말이 공감이 돼. 한국은 대통령을 시민 대표로 보지 않고 통치자 왕으로 맞아요. 보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안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그쵸?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글들을 쓰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깐족깐족거리면서 지금 자신들이 엄청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읽어드리면 또 중앙일보인데요. 김영기의 시시각각이에요, 이번에는. 아이고, 이분도 또. 네, 5월 15일 워싱턴 총국장이에요, 김영기는. 이 사람이 워싱턴에서 보는 송현정 인터뷰 해가지고 세상에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자가 바른 질문 하나 했는데 별로 무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예요. 굳이 미국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최대 권력 대통령에게 직설적으로 비판적으로 캐묻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일이다. 고분고분 착한 질문만 하고 그걸 칭찬하는 사회는 북한 같은 왕조 사회다. 인터뷰 뒤 송 기자 남편과 사촌 동생이 누구며 표정이 어떠니 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하는 행태는 본질은 외면하고 격가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60년 동안 무려 10명의 미 대통령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쏟아냈던 헬렌 토머스 기자가 은퇴하며 남긴 이야기. 거친 질문이 무례하다고는 생각 않는다. 대통령이 추궁을 당하지 않으면 그는 군주나 독재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인기를 얻고자 기자가 된 게 아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대통령에게 끊임없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건 우리 사명이다. 공부도 부족하고 직업의식도 약한 기자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익숙치 않은 국민들 모두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송 기자 인터뷰는 아직 폭스뉴스 웰러스의 절반에도 못 갔다라고 했습니다. 웰러스는 엄청 까나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네. 나 이번에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다 보여줬어. 이 사람 저 사람 거 이제 막 이제 사례로. 근데 뭐 좀 봐도 모르겠더라고. 안 들려요. 아무튼 김 논설위원이 이렇게 좋아하는 미국 언론 자유. 이것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권력을 견제하고 당연히 워터게이트부터 트럼프 대통령 초기까지 내내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저항하는 미국의 모습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미국 신문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맞다 그렇다 치자라고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시민 의식이 겁나 부족해가지고 우리만 지금 이 무식한 놈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 대담을 보고 이렇게 진짜. 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람이 맥락을 좀 보고 방송도 그러니까 정말 무례함 그것만 가지고 그랬다면 저도 이거 좀 우리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이 문팬들이 너무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라고 저도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전 노무현 대통령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큰 상처를 이제 어찌됐든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누구 한 명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저는 그렇게 이제 사랑을 다시 하지 않으리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망도 크잖아요. 왜냐면 그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비판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후회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약간 마음의 거리두기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지금 민원연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그 개인 민원연에 없을 때 마음은 또 다를지도 몰라요. 그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입장과 그거는. 근데 지금은 저는 저의 지금 처지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막
무조건 좋고 막 무조건 잘하고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언론 자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언론의 기자가 저는 막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좀 누가 깐족거리면서 질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볼 때 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지금 시민들은 왜 당신은 촛불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왜 촛불 민심이 정말 원했던 적폐청산을 이렇게 제대로 못 해주고 계시냐. 많은 시민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기다리고 있고 답답해하는데 막 좀 팍팍팍 이렇게 속도를 세게 좀 내야 되지 않냐. 자유한국당하고 딱 뭐 대화 뭐 필요 없어 간다 그러고 막 네. 이렇게 좀 화끈하게 좀 이렇게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 성에 안 차는 부분들 이제 겉으로는 뭐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그 좀 더 국민이 느끼는 그런 자유한국당 불만 말고 민중의 불만 그걸 얘기하라고 그렇죠. 그걸 질문하라고 그런 뼈아픈 질문을 했다면은 문 대통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그 무슨 독재 이런 소리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마음에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답변할까 뭐 기다려주세요라고만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아픈 건 하나도 안 하고 답이 없을 만한 질문만 했다는 거죠. 그게 저는 답답했던 건데 근데 이 송 기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영기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마치 송 기자가 엄청 잘했는데 문팬들이 지금 무식해가지고 이런 후진적인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딱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호졌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우리 기자 화이팅!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 짱!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행태 그리고 이런 칼럼이 지금 중앙일보에서 3개나 나온 거 이거를 별도로 지금 보고서를 써서요. 이건 내놓고 오늘 발표합니다. 이렇게 네. 하고요. 이건 말고도 조선일보도 사실 팩트체크를 아주 많이 했어요. 네. 그 대통령이 뭐 그 발언 중에서 요것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선적폐청산 후 협치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말한 적 없다라고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네. 그런데 말했다라고 우기면서 또 어떤 워딩을 썼는데 그렇게 계속 읽어봐도 저도 계속 읽어봐도 이게 과연 그 말인가 헷갈리게 사람 말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대통령 본인은 그런 취지로 적폐청산이 돼야 협치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 번역기를 뭐 돌리고 싶은데 돌리고. 네네 그렇게 조선일보가 또 열심히 막 보도를 해가지고 엄청 뭘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은 대통령이 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있죠. 이 2년 만에 이렇게 대담 개인 이게 지금 CNN하고 BBC하고도 하고 폭스하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KBS하고 하고 이렇게 한 건데 네. 이제 본인이 이런 조금 보수적인 이제 합리적 보수인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단독으로 하는 이런 인터뷰를 원했다. 이런 컨셉을 원했다.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현정 기자 같은 그분이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인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본인이 이런 컨셉을 원해서 청와대가 이런 컨셉을 원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 위주로 하는 그런 기자가 아니고 좀 불편한 질문도 과감 없이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속내를 드러내는 이런 답변을 하는 그런 토론을 원했대요. 원래 그런 토론을 성공해야 오히려 보수 진영을 설득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국민 중에는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설명이 되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혼자 떠드는 그런 유치한 그러니까 대담도 아니지 그런 일방적 연설이 아닌 그보다 이제 수준 높은 그런 걸 원한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우리가 이 송현정 기자가 돋보였다기보다는 돋보인 건 맞는데. 주목을 받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방송에서 아마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에서 잘릴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어쩌면 질문이 다 그렇게
나무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나 숲에 대한 질문이 없다. 대통령 2주년이에요. 그러면 2주년을 보낸 이 사람 본인에게 평가를 하게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무엇을 꼭 관철하시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그거를 깊이 있게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발사체는 어떻게 보냐, 뭐는 어떻게 보냐, 막 조국이 나갈 것 같냐, 말 것 같냐. 진짜 이상했어. 막 뭐야, 정말 그게? 자잘한 거. 정말 평소에 막 자다가 깨가지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냥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할 만한 질문들을 하나하나를 뭔 질문 이렇게 많이 만드냐고. 아니, 근데 그런 질문도 사실은 대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조국수석 사면 어떻게 할 거냐? 못하지.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을 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독재자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이거 대답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질문 물어봐. 너무 허접한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꼬박꼬박 또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다. 그게 누가 그런 걸 집요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난 진짜 송 기자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성 자체가 질문의 구성 자체가 저는 이 PD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잖아요. 방송에 나가는 거면 구성도 하고 질문 구성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 방송에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 표정이든 아니면 뭐 어떤 거든 모든 게 다 보여진다. 모든 게 생방송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질문한 것만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저기 정세진 아나운서가 한 말 중에 되게 인상적. 이것도 잘릴 거라 말씀드리는데요. 네. 자기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 네. 담화를. 네. 근데 그때도 이렇게 시간이 촉박했대요. 일주일 뭐 원래 그런 거래. 대통령이 누가 그렇게 한 달 전에 뭐 일정을 주고 그러냐. 원래 그런데 네. KBS는 스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손석희 앵커 같은 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팀워크가 잘 돼야 되고 팀이 각 팀에서 질문을 차차차차 뽑고 애초 나온 질문 거기서 안배해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해서 요건 꼭 묻자 해서 최고로 그러니까 아주 정말 압축된 그런 질문을 줘서 그 워딩을 또 다시 한번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질문을 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방송국이 근데 이번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방송국 해가지고 돈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키워드 중심으로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을 뿐이고 송현정 기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묻겠다고 팀장들, 경제팀장, 뭐 정치팀장 이렇게 사회부 팀장 이렇게 다 보냈지만 부장들한테 보냈지만 그렇게 큰 피드백 뭐 이건 안 돼 뭐 이런 거는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의논을 한 수준이었고 거의 많은 것이 송현정 기자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그래서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키워드만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이게 맥락 없는 그런 말이 된 거죠. 아니 골방에서 혼자 인터뷰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방송 대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느낀 게 KBS가 이런 방송 대담 프로그램 진행할 진행자도 못 키워냈구나.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거를 못한 게 이제 정말 단적으로 드러난 거죠. 망했어 이런 생각이 진행자 할 사람이 없어. 맞아요. 그걸 그리고 실제로 떠올려도 우리가 생각이 안 나. 그거를 제어할 PD도 없어. 제작진도 없어. 이거 어떻게 이 공영방송 이게 진짜 큰일이다. 저는 그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성하고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키워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뭐 어떻게 없는 걸. 없는데 뭐 사오나? 그러니까. 아니 없으면 사기라도 해야지. 아니 근데 그것도 별로 떠오르는 사람이 정관용 뭐 몇 명 있는데 지금 그 내부 사람으로 하자고 했었다면서요. 기자로. 아니 그래서 뭐 그렇게 한데. 그럼 어떻게 아무튼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요번에 혼난 것을 토대로 저는 반발하지 마시고 겸허하게 국민의 그 비판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화가 나는지 알아야 돼요. 방송은 그러니까.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자꾸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욕해 이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하셔야지. 혼자 그래서, 다른 거 하셔야지. 그래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요. 저희가 댓글은요. 내일 방송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예. 혼자 이렇게 길게 얘기한 방송은 또 오랜만이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